오늘 제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분께서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리더십은 뭐죠? 저기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좋은 리더십은 뭡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 답을 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리더십이라는 자체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을 갖고 감이 나온 이유는, 지금 보니까 우리 전창로 원장님께서 한 4년 전에 여기 오셔서, 제가 원장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초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경북의 경제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제목도 우리 원장님 입김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하급수라는 그 exponential organization 해갖고 그게 한참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하급수 기업 워크숍을 하는데 시간은 50분 내에 하라고. 저는 보통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기차를 타고 지금 2-3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50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력이 있고요. 저도 아까 저는 HP, 시스코 시스템즈, 알카텔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국내 중견 기업 한 1조 조금 안 되는 중견 기업의 그 개혁 작업을 제가 시니어 VP로 조인을 해가지고 회사를 한 4년 반을 개혁을 이끌었었어요. 비전을 다시 한 20여 년 된 회사를 비전을 다시 세팅하고, 그래서 한 4년 반 뒤에는 ERP 시스템까지 바꾸는 막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많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컴퓨터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의 경영에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리더십 부분이었어요. 특히 사장님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중간 매니저들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담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가장 많이 불러주신 데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DS 부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뒤에 서 계시던 분들이 다 제 강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S 부문에만 임원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250분 정도 계세요.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통합적 사고 그런 거죠. 내일 모레는 가서 문제 해결 과정을 또 한번 해달라 해서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했다면서 일로 와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 기업 저 기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 느끼는 게, 특별한 이야기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러시나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리더십하고 연관돼 갖고 이 시작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한자 보신 적 있나요? 여기 보시면 안다는 것은 즉, 곧, 그로 인해서 진짜를 볼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오늘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또 기하급수 기업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리더십이 뭡니까? 아는 듯 하기도 한데 설명하기는 딱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보면요, 이 숫자판에서 숫자를 찾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판에서 숫자를 찾는 게 우리 지금 하는 일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계실 텐데, 숫자판에서 숫자를 빨리 찾는 게 우리의 역량이 뛰어난 겁니다. 자, 아셨죠? 숫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13이라는 숫자 한번, 23이라는 숫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셔서 손 한번 까딱. 오케이. 네. 어떻게 찾으셨어요? 바로 보였죠? 네. 우리 살다가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경북 지역에 일하시는 이 산업의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떠졌어요. 그 요건이 뭐냐면 숫자판에서 13, 14, 15, 16을 찾아서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내세요. 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입찰이 떴어요. 찾아보세요. 13, 14, 15, 16. 자, 하나, 둘, 셋. 돼서 되신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스톱시키느냐? 시간을 더 들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경쟁사나 다른 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벌써 13, 14, 15, 16을 찾아서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가지고 벌써 입찰에 응찰을 해서 받아서 이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기업들은 지금도 찾고 있죠.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못 찾아요. 그렇게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언제 이렇게 뾱하고 23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 숫자판이 구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숫자판의 구성을 알거든요. 숫자판을 보면 1, 2, 3, 4, 5, 6. 그래서 54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잠깐 사정상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가 매일 접하고 하는 일들, 또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일들, 또 회사에서 매일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왜 같은 문제에 고민을 하고 항상 같은 문제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라면. 자, 이 숫자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안다면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 알면 좀 쉬워진다는 거죠. 일 자체가 쉬워지진 않겠지만 일하는 과정들이 조금 쉬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들, 하다못해 리더십, 성과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면서 물어보면 딱히 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리더십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리더들은. 실은 제가 삼성전자에서 어느 날 오라 그랬어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개발을 해서 강의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아서 삼성전자에서 2018년 이후부터 강의를 많이 하는 좀 이렇게 럭키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 좋아하시니 이 얘기를 좀 내가 강의하는 것들을 책으로 내서 한번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을 낸 게 리더 반성문이라는 책이었었어요. 리더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 왜 그런 책을 썼느냐? 우리가 보통 리더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이 함정이 매우 심각해서 리더들이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가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리더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해온 경험이 많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경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까지 성공해 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리더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리더가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가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리더는 좀 포지션이 높고 하기 때문에 파워도 있고 자기는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이리 가라는 건지 저리 가라는 건지. 근데 또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요새 젊은이들은 안 그렇다 그러지만 질문하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리더들이 여기서 쉽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다 쉬워서 사람들이 이거를 체크해 보질 못한다. 무슨 이야기냐? 이건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은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란 이야기죠. 자,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시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책을 쓴 게 리더 반성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리더 반성문이라는 책을 내려고 이제 출판사에서 할고를 하고 출판사가 막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제목을 리더 반성문으로 하는 게 좋겠대요. 이 내용상.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리더 반성문이라는 책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팔릴까요? 그랬더니 사장급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지금 시절도 어수선한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제목에 써?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좀 잘 팔리겠는데? 근데 조직에 있는 중간급 리더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김 과장, 김 차장, 내가 이런 책을 내서 리더 반성문이라는 책을 내려고 하는데 잘 팔릴까? 대박. 자,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우리가 재미있는 현상을 읽을 수 있어요. 윗분들은요, 반성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팍 혈압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나만한 XX가 두세 명만 있어도 내가 우리 회사가 이 꼴은 아니다 하면서 윗분들은 자꾸 아래를 향해요. 손가락에. 근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뭐냐? 발목이나 잡지 말지.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기하급수 기업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좋은 얘기 같으니까 되고 싶겠죠. 우리 기업들은. 그죠? 되고 싶죠. 근데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만사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반성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반성이 뭘 뜻할까요? 반성은요, 자기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들여다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기하급수 기업이 되기 쉬우면 죄다 됐으니까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겠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쓰겠죠. 그죠? 자, 무슨 이야기냐?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제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더십 관련돼서 아주 부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기하급수 기업 워크숍이라는 제목을 듣고 강의 초청을 받고 여기 오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첫 번째, 이 워크숍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봐서 여기 기하급수 워크숍 정도 되면은 여기 참가비가 되게 비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공짜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공짜 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강의는 원래 재미가 없어요. 어떤 강의가 재미있느냐? 돈을 많이 낸 강의가 재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하고 좀 알려지니까 아는 사장님들이 우리 회사에서 강의 좀 해줘.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하러 가면요, 사장님이 안 오세요. 바쁘다고. 근데 이거를 내가 시간당 몇백만 원을 받아갖고 하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와야 얘기를 듣죠. 사장님이 안 오는데 밑에 분들이 잘 듣겠습니까? 자, 기하급수 워크숍에 왜 참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매일 밤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오십니까?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분명히 여기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하급수 워크숍 종료 후에 조직에 무엇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난 적용해 볼 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세 번째, 기하급수 워크숍 종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 하나라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어떤 내용을 어떤 길이로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해서 좀 내용들을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가다가 30분이 되면은 저보다 더 귀한 분이 지금 뒤에 와 계셔서 제가 30분에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새 변화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새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4단어가 있습니다. 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기하급수 워크숍 하면 처음부터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자, 마스크 쓰신 우리 여자 사장님. 부카가 무슨 뜻이죠? 들어는 봤는데 좋은 얘기더라.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기하급수 워크숍이 끝날 때 여기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 끝날 때 이후에도 좀 몇 가지라도 설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을 하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카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4가지를 뜻합니다. 원래 이 부카라는 단어는요, 요새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쓴 용어인데 이 단어는 미국 육군에서 보병, 특히 보병 대대급에서 전투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였었다 그래요. 자, 전투 상황이 항상 변동성이 심하겠죠. volatility 해서 uncertain 해가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죠?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complexity 굉장히 복잡하고, 요새 특히 요 슈퍼 커넥티비티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연결되니까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황들이 모두 다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죠. 이때 제일 힘든 게 누굴까요? 조직을 이끄는,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처럼 판단과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건지 알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자, 이 상황을 빗대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은 오래전 분이지만 혼돈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혼돈 자체가 아니라 그 혼돈을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이다. 혼돈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온다는 이야기죠. 자, 또 옛날 분이지만 옛날에 이 성견지명 있으신 분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잭 웰치 같은 분은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그러죠. 와, 세상 돌아가는 거 정신없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조직은 이미 망할 단계까지 와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변화보다 빨리빨리 적응해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글자 그대로 살아남기 어려운 기간이에요. 자, 그렇으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변화를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화 쉽지 않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끝이는 순간은 우리가 숨을 멈추는 순간에 변화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곧 변화가 어렵긴 하지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계속 변화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고 그 변화를 또 잘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의 변화에 또 우리가 더 강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들을 키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하급수 조직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게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데 있는 분들이 중심으로 Exponential Organization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걸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 이런 요 한 1, 2년 크게 성장한 기업들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기하급수 기업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하급수라는 exponential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간단하죠. 성장이 1배, 2배 성장이 아니라 2배, 4배, 8배, 16배, 32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겁나게 성장하는 회사들. 소위 말하는 10X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리 변화를 해야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혁신적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기하급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구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제조 쪽이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통 그런 패러다임들이 우리가 혁신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만의 혁신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위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하급수 기업들의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자,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얼마 안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자,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원들이 와서 요새 세상에서 비즈니스 모델 근데 사장님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누구에게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가진 상품을 어떻게 팔아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변화시켜야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만 변하면 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과연 기하급수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에 이렇게 와 계신데 이 워크숍이 끝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비즈니스 모델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야기들은 여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쿠팡에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시간 낭비하는 건가요, 지금? 그럴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기하급수 시대가 온다 이 책에서요. 이러한 기하급수 기업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 하면서 11가지 특징을 리스트업을 했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세계 어떤 기업도 11가지 특징을 다 갖춘 기업은 없더라. 이 중에서 11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만 갖춰도 기하급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이게 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하나가. 자, 이걸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시간 때문에 크게 3가지 분야가 틀린데 소위 말하는 기하급수 기업들은 비전이 틀리더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그냥 잘하는 기업, 뛰어난 기업들하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 정도의 비전이 다르더라. 지금 뭐 테슬라 같은 회사 뭐 나와서 우주를 정복한다고 이딴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허황된
소리로 들릴 정도로 비전이 어마어마하더라. 다르더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기업들하고는 다르게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틀리더라. 그러면서 몇 가지, 5가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요. 오른쪽에 비즈니스 방식이 또 다르더라. 이러면서 5가지. 여기서 재밌는 것 하나 보면요. 주문형 직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채용해서 붙박이 직원으로 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필요할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몇십억 명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베스트 샷들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한테 참 와닿지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변화다. 자, 그러면 변화가 쉬울까? 오래전부터 기업의 화두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변화였습니다. 왜? 기업에 있는 분들은 시대의 변화를 빨리 느끼잖아요. 근데 변화를 이끄는 방식을 바꿔라 이 책에서 기업들의 변화 프로젝트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변화에 실패하더라.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죠. 단, 그 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말처럼 시장의 기회를 독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변화를, 만약에 이제 여기 기하급수 워크숍을 들으시고 조직에 가셔서 우리도 변화해야 돼. 라면 조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그 소리?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지금 20년 있었는데 이번에만 30번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은 조직이 이런 반응들을 보일 때 어떻게 여기에 이것을 해석하느냐? 조직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변화 관리의 아버지라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존 커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기업이든지 변화를 하겠다고 리더들이 나서면 조직은 저항한다. 근데 그 저항이 정말 나쁜 걸까? 그러면서 존 커터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과 변화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원들, 한 70~80%의 조직원들은요, 중간에서 딱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방관자가 대부분이다. 변화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그룹은 어느 그룹이냐? 바로 방관자 그룹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변화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은요,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저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변화의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조직원들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가장 네 가지 이유가 탑4로 잡힌 거예요. 변화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하고는 싶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힘들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변화를 하려니 이게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딱 중간 리더급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변화 안 해도 되겠네. 신용만 좀 하다 말면 되겠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변화를 성공시키려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하십시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변화의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세워라. 두 번째, 조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라. 분위기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요,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프로세스나 일하는 환경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리더들의 열정과 신뢰가 없이는 변화를 성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리더들. 여기에 말하는 리더십은 사장의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고 또 앞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을 생존,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고 기술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도 좋지만 우리 기업의 리더십이 어떤가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사람들을 모여 있겠죠. 조직이라는 단어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차이나는 조직이라는 책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조직이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일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은 워낙 이기적인 존재들이니까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도저히 자연재해니 환경 이런 것을 이길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직력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해서 오늘날의 찬란한 문명까지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조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직은요, 조직의 정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과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목적이 희미해져서는 이미 이 집단의 집단적인 성격을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내에 보통 크던 작던 간에 CEO나 임원분들이 계실 것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무자 그룹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부서장들, 팀장이 있을 것이에요. 더 뭐 삼성같이 큰 기업들은 이게 더 세분화되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은 방향성을 결정하십니다. 작든 크든 간에. 이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실무단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행의 주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도 이분들이 실행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회사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뭘까요? 실행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결국은 위에 분들은 전략을 짜고 밑에 분들은 실행을 담당하는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밑에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일단 실무선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 있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본인이 뛰기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터 드러커가 이제 마지막 2006년도, 2005년도에 작고를 하셨는데 마지막 책이 인사이드 드러커스 브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서 조직, 특히 비즈니스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핵심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고는 물어서는 안 된다. 리더는 나와 우리 조직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와 우리 조직이 해내야 되는 그게 무엇인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나와 우리 조직이 알맞은 일은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뛰어들면 다 죽는다.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일들을 할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리더다.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급하다고 우리 조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자기가 앞서서 일을 처리해버리기 시작하면 조직원들이 다 뒤로 구경꾼으로 빠집니다. 왜 아무리 내가 뭐 잘해도 사장님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리더는 조직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리더는 내가 아니라 조직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리더는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성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과에 대한 정의는 많겠지만 첫 번째 성과를 이루는 요소는요,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적에도 목표가 있어서 명확히 쏴야지 5개밖에 없는 화살을 아무데나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리더는 우리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웃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얘기 아닌가요? 야, 그 빨리, 야, 바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우리 사장님 오늘 왜 저래? 어디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일 혹시 없나요? 자, 바쁘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나오니까 차들이 눈에 다 덮여 있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내 차처럼 보이는 거 대충 잡아갖고 치우고 나니까 내 차가 아닌 거죠. 무슨 이야기죠? 우리는 항상 리소스가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일단 뛰고 봅니다. 근데 뛰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난감해지죠. 그래서 바쁠수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부터 점검하고 가야 된다. 목표 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확인하면 삽질이 없어지고 조금은 쉬울 수 있다. 여러분 회사에 혹시 비전 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의 가치관 체계. 결국은 목표가 명확하다는 것은 올해 얼마를 해야 돼 하는 타겟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그 해석을 조직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조직력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사명, 비전, 핵심같이 다 이렇게 좋은 글들을 써놓으셨지만 이것이 말단 직원들까지 제대로 내려가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역량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역량이 뭔데? 역량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맨날 역량 평가, 역량 개선 이 얘기를 하지만 역량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요, 설명하는 리더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명할 수 없다면 몰라요. 내가 모르는데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죠. 내가 몰라서 설명을 못하니까 전달이 안 되겠죠. 전달이 안 되니까 실행하기가 어렵겠죠. 조직의 문제는 대부분 윗분들한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보통 역량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 지식들이 쌓여서 내가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 기술, 스킬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애티튜드,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분석해서 볼 수 있어야 우리 조직원들 누구는 몰라서 못할 거고, 누구는 숙달이 안 돼서 못할 거고, 누구는 싸가지가 없어서 태도가 안 좋아서 못할 것이고, 이렇게 리더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마지막 성과를 내는 요소는 동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성과가 제대로 나기 어렵겠죠. 소위 말하는 조직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우리가 동기부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동기는 유발시켜야 됩니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코브라 이펙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경영학에 40년대까지 영국이 인도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영국 총독부가 인도에 있었는데 이 총독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코브라가 자꾸 출몰했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다가 이거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코브라 보상제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브라를 엄청 많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대박. 근데 조금 지났는데 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보상금도 다 떨어지고 생각보다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조사를 한번 나가봤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갖다가 죽여갖고 가져가면 돈을 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갔더니 코브라가 엄청 집에 사육되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이 보상제를 딱 폐지를 해버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그래갖고 집에서 키우던 코브라를 죄다 길에다 갖다가 방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엄청나게 많은 코브라가 쏟아지는 재앙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특히 보상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엉뚱한 반응이 나와갖고 곤혹에 빠지는 현상, 그런 것을 코브라 현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상제나 사람한테 어떤 일을 조건으로 일을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이라는 제도는 항상 이 코브라 이펙트가 따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 우리가 보통 리더들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들이 주로 월급, 연봉, 시급, 또 진급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아니면은 벌을 주는 것을 갖고 많이 활용을 하지만 결코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주되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내적 동기를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내적 동기가 뭐죠? 안에서 우러나는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를 활용해라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동기를 유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 유발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리더의 말 한마디가 바뀌어도 확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동기 전문가가 돼야 된다. 결국은 요 세 가지, 성과가 나는 세 가지는요. 목표가 명확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의 동기가 높을 때 성과가 난다. 결국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리더십의 핵심은 성과에 있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존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건 아마존 같은 회사나 되죠. 아마존도 처음부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쇼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택배 회사 같은 회사죠. 여러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지금 무슨 제조하시는 회사 하고 있죠. 실은 최초의 아마존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 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 커서 150만 명이 넘는 회사가 된 아마존을 보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 이면에는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 회사만의 특징들이 있더라.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이거 넘어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부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점검해 볼 것이냐? 결국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리더들이 성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성과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일까?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카 시대 알겠어. 이 정신없고 힘든 이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해답을 한번 이렇게 제시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카가 아까 V가 뭐라 그랬죠? 변동성이 심하다. uncertain, 불확실성이 심하다. 복잡성이 심하다. 애매모호하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나눠서 비전을 다시 세팅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쟁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더스탠딩 하셔야 된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소통이 명확해야 된다. clarity. 네 번째는요, ambiguous, 애매모호한 상황은 미리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agile 조직 이야기 많이 하죠. agile이라는 단어는 기민하다 이 얘기죠. 기민하다는 건 뭡니까? 농구 선수들이 피보팅 한다 그러잖아요. 가다가 돌고 막 내리치는 거예요. 또 요새 옛날에는 트레이너드형 리더십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코치형 리더십이 중요하다. 코치는 뭡니까? 마차를 타고 몇 사람 데리고 서부개척에 나서는 것처럼 상황에 일어나면 그 상황을 돌파도 하고 우회도 하고 어떻게든 간에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애자일 조직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 애매모호한 상황을 애자일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카로 무장해야 된다. 새로운 부카는 결국은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리더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 영린이라는 데서 나와서 유명해졌죠. 중용 23장을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면 이미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긴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왕들이다. 온천상다. 하나씩 세상은 큰 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 지금 4차 산업혁명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 다들 불안합니다. 뭐 어떻게 변화하긴 변화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리더들이 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해야 될 세상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변화한 세상에서도 조직으로서 변화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리더십이죠. 우리가 로봇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때도 조직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대 기하 급수 조직을 고민하는 리더분들은요, 변화해야 되는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구분하시고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우리 조직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 변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따지면서 변화한다고 그저 휘청휘청하면 조직이 다 휘청휘청합니다. 어려운 시대 리더십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Rethink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한 3시간 걸려서 서울에서 왔는데 얘기하다 말다 갈래니까 되게 좀 찝찝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 나눌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시간 때문에.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